네, 오늘 전국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청와대를 포위하듯 애워싸는 행진도 사상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최창렬,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5번째 촛불 집회인데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촛불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네.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오늘 26일 다섯 번째인데 네. 12일 날 100만 이제 시위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 모였었고 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100만, 서울에서는 한 50만, 6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예상이 한 뭐 200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최대 분수령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하나의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5일 날 20만 정도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주에 그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 거부 입장을 밝혔거든요. 변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서 11월 12일 날 100만 모였었어요. 11월 네. 12일 지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그 100만 집회가 끝난 다음에 1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부됐죠. 11월 18일까지 받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네. 11월 19일 날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또 100만이 모였던 건데 지난주엔 또 20일 날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공모자로 이제 적시를 하고 피의자로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은 또 강고해졌죠. 2차 수사까지도 거부한 상태고 네. 지금 이제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0만 이상 나온다면은 과연 여전히 또 계속 수사를 거부할지 네.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분수령은 될 것 같다. 게다가 이제 탄핵 발의는 뭐 이제 여야가 거의 합의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네. 청와대도 탄핵 절차로 들어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집회가 계속 확산되고 국민들의 그 하야 요구랄까 퇴진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실 완전히 굳혀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4%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게다가 네. 부정 평가는 90%에서 93%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것이 오늘 촛불 집회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이번 주가 대통령의 그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그리고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 뭐 12월 2일 또는 9일로 이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회가 역시 또 상당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집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 교수와 학술 단체 등 이 지식인들이 참여해서 시국에 대해서 강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지식인들이 직접 이 거리 현장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제 드디어 뭐 대학 교수들과 학술 단체들이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가지고 네. 강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회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농민들이 그 트랙터를 이제 몰고 서울에 진입은 실패했지만 이런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대거 참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더 강화시킨다는데 네.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5%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3.5%가 꾸준히 비폭력 시위를 하면 어떤 정부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미국 정치학 교수의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비춰보면은 국내 인구 기준으로 지금 180만 명이 꾸준히 비폭력 시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글쎄요, 그게 뭐 각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전 숫자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네. 그만큼 180만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잖아요. 180만이 모인다는 자체가 어지간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인구 5,100만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5%니까 180만 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200만이 모이고 지난주에 100만, 지난주에 100만 이렇게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거의 뭐 175만 내지 180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거기에 가름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정치학자의 이 얘기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위임을 맡겨놓은 권력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을 회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3.5%에 해당하는 숫자가 부단하게 이렇게 권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면 퇴진 안 할 도리가 없다.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회 또는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하더라도 직접 국민이 나서서 퇴진을 요구한다면, 권력의 회수를 명령한다면 네. 그것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오늘 촛불 집회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 청와대 포위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허가를 한 건데 비록 뭐 낮 시간대라는 점은 조금 주최 측에서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 청와대 앞 200m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청와대 한 400m 떨어진 거리까지 네. 행진을 이제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00m까지 허가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라. 네. 그런 측면에서 가까이 허락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1차에서 4차까지 100만 명이 모일 때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법원이 허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제 특이한 행사 중 하나가 청와대를 둘러싼, 그러니까 미음자로 둘러사는 건 아니고요. 디귿자로 둘러사서 인간 띠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결속력 또 외침이 청와대에 더 강하게 전달되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청와대에서 늘 민심을 엄중히 겸허히 청취하겠다 이런 그 자세를 보여왔는데 정말 이 민심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서 어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그 시민의 함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 당시 화면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의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2004년 그 탄핵 의결 당시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상황과 자신의 지금 상황과 비춰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가 알 길은 없는 거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네. 당시 이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어요. 그때는 네.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탄핵이 헌법재판소 헌재에 의해서 기각됐잖아요. 근데 네.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3월 12일 날 발의를 하고 3월 달에 통과된 다음에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17대 총선거였어요. 그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에서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됐거든요. 그만큼 사실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탄핵의 부당성을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한 거죠. 그리고 네. 5월 달에 그 6월 달인가 6월 달에 그 탄핵이 이루어졌거든요.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헌재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의 뜻이 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다른 거죠. 지금 뭐 네. 설명들 뭐 다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사망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의 지지율이라는 건요. 네. 오차 범위를 좀 감안한다면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5%가 계속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또 4%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 대통령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 같아요. 네. 청와대 바로 그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더구나 오늘 이제 200m 앞에까지 행진을 허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텐데 문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끝까지 탄핵으로 가고 헌재까지 갈 것인지 네. 탄핵의 결과를 역시 뭐 완전하게 예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국회에서 의결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탄핵이 의결되고 계속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나올 때 헌재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회 이후에 아직도 그 자진 사퇴 얘기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질서 있는 하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거는 이런 촛불 민심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자진 사퇴나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를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이 촛불 집회라든지 국민의 압박이 계속된다면은 상황이 바뀔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4%를 기록을 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은 평균보다 1%가 더 낮습니다. 3%로 나타났는데 자, 이 정도면은 뭐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조차도 부를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이게 실망이 더 커서 그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달째 5% 기록하다가 이제 최저 4%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50대, 60대도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정 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을 한 15에서 최소 20%는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최저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도 제1당에서 지금은 그 지지율 면에서는 꼴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당 후에 가장 낮은 수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창당이 이 새누리당의 그 전신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네. 1990년도 민자당 합당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990년도 1월 22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민자당이 한나라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되고 그다음에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된 거예요. 네. 새누리당은 아시다시피 2012년도 총선 앞두고 당명을 바꿨던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그 천막당사도 있었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이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여당, 보수 정당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잘 이렇게 버텨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갈등 수위는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탄핵 의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분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지금 네. 물론 그 부분도 가봐야지 알겠죠.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라든지 향후 정계 개편에 얼마나 역할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네.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일반적인 전망에 의하면은 분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새누리당 지지도도 저 정도면은 이미 집권당이 아닌 거죠. 그리고 네. 일단 국민의당보다도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잠깐 그래픽에 나왔었습니다만 20대, 30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0%예요. 전체는 아직은 4%이긴 합니다만 네.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새누리당도 계속 동반 이제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글쎄요 어떻게 이제 정계 개편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겠으나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해체의 길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요. 야당이 제시한 탄핵안 처리 일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안 처리 연기하자라는 건데 자, 어제 이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이나 9일 날 탄핵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차기 대통령 선거가 빠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에 정치적 후유는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탄핵 문제와 개헌 문제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사실 12월 2일, 9일 탄핵이 이루어지면 개헌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개헌 작업 없이 완전히 12월 2일, 9일부터 대선 전국으로 돌입되는 겁니다. 개헌도 논의도 사실은 병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조기 대선을 치르면은 정치적 후유증이 걱정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걱정하고 있는 정치적 후유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뽑았기 때문에 이럴 줄 몰랐다.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대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 이런 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를 치를 진용을 갖추고 네. 대선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네. 12월 탄핵보다는 좀 더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동안에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제 와서 12월 2일 또는 9일 날 탄핵 발의를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대단히 뜬금없다. 생뚱맞다. 그리고 정치 후유증을 얘기를 했어요. 네. 속내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적어도 네. 명분은 정치적 혼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후유증이 크다. 네. 대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질적인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민심입니다. 자꾸 민심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가볍게 본다기보다도 그건 뭐 성난 민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드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로드맵 네. 대단히 중요하죠. 탄핵 이후에 어떤 그 정치 일정을 밟아갈 것이냐는 중요한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계속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뭐 헌재 재판은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벌써 제기됐어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개헌을 고려해서 상당히 생각이 다르기 시작했고 말이죠. 오히려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정치적 혼란은 더 가중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국민들이 저렇게 일단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헌법 질서 내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12월 2일이나 9일 날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정치적 후유증이 남다라는 논리 자체가 상당히 네. 논리적 비약이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전 대통령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욱더 해법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네.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정의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은 일단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일단 그 현재 그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탄핵 가결을 위한 숫자, 여야의 의원 숫자는 채워지는데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무기명 투표인데 과연 이 40명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투표에서 이제 찬성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할 때 아무래도 그 제적 3분의 2가 넘는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발의안을 아마 제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다음 정의당은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발의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새누리당은 친박계 지도부는 탄핵 발의에 반대하고 있고 비박계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 발의는 될 것 같은데 발의하고 네. 난 다음에 의결이 될 거냐, 정말 200명 이상이 투표를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탄핵 발의안에 200명 넘는 의원들의 숫자를 기재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 제적 의원이 270명이었습니다. 네. 3분의 2가 180명이었는데 195명이 참석해서 193표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의 13표가 넘는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비박계에서 한 40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지만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네.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 조치를 취하려고 아마 야당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네. 생각에는요,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좀 뭐 탄핵이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 저는 뭐 국회의원 안 해봤습니다만 의원들은 민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 성남 민심이라는 게 못할 게 없어요. 네. 모든 걸 다 알아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뭐 바람 불면 촛불 꺼진다 그러니까 뭐 LED도 나오고 이 스마트폰 앱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네. 너무 이 국민들의 힘을 역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무기명 투표를 하더라도요, 의원들이 그 압박 때문에
설령 본인이 탄핵에 반대한다 하더라도요. 그 반대표는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200표가 지금 현재 제적 3분의 2잖아요. 200표보다 상당히 더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 의원들이 감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찍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것을 뭐 알아낸다 못 알아낸다 차원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라든지 도덕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만약 반대표 찍는다면. 그래서 저는 네. 생각보다 무기명 투표는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그러나 그러할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만약에 발의해서 이것이 탄핵이 부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뭐 또다시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야권이 이거 지금은 어쨌든 야권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네. 야권이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비박과 계속 접촉하면서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발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제 200만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 집회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